난 너희들한테 뭐 잘못한 게 있니? 명절에 심부름 시키거나 시집살이 시킨 적이 있어? 전화 한 통도 못할 만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수민이 성격이 그래요. 그래. 알겠다. 이제부터 내가 죽어도 수민이한테 연락하지 않을게.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 하세요. 그냥 조금만 조심스럽게요. 조심스럽게. 이미 1년 넘게 연락도 안 했는데 뭘 더 조심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할게. 앞으로 수민이한테 연락 안 할 테니 마음 편하게 지내.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히 수민이 입장에선 제 가족 전체가 아니라 저랑 결혼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대화를 들으시니 어떠세요?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이 말을 들으시니 어떠세요?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 일을 겪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희 같은 세대가 겪고 있는 일이거든요.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고 손주 얼굴 한 번 보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서 이런 마음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제가 자식 키울 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결혼하면 새 가족이 되는 거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각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많은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저희 같은 세대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누르시면 오늘 하루 귀인을 만나실 겁니다. 저는 올해 64세 이윤숙입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남편과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 셋 모두 출가시켰고 첫째 아들 준성이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딸 지혜는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으며 막내 준호는 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째, 둘째도 모두 착하고 똑똑하지만 막내다 보니 더 예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혼 전엔 정말 엄마랑 친했습니다. 주말에 가끔 집에 들러 함께 산책도 하고 전화도 자주 하며 지냈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 있었어요. 우리 막내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담당하는 반 아이들이 발표회 준비한 거 정말 잘했거든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애들인데 지금은 완전 다른 아이들이 됐어요. 그래. 우리 아들 덕분이네. 선생님 역할이 크지. 에이,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그냥 애들이 잘해서요. 엄마, 내일 저녁에 뭐 하세요? 오랜만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 동네에 새로 생긴 맛집 있거든요. 그래. 좋지. 너랑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 제가 요새 바빴죠? 미안해요. 내일은 꼭 같이 먹어요. 이런 통화가 정말 소소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준호가 수민이라는 여자아이를 만나 2년 정도 연애를 하더니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민이는 광고회사에 다니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외동딸이라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고 하더군요. 처음 만났을 때는 예의 바르고 말도 조곤조곤 잘하는 아이라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딸을 친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저도 준호를 제 아들처럼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시댁 만나서 다행이에요. 저희 딸이 복이 있네요. 결혼식 날 사돈과 나눈 대화입니다. 저야말로 아들이 좋은 처가를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며느리도 그렇게 가까이 지내며 오순도순 지내고 있으니 새로운 며느리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맡는 일에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수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민아, 잘 지내니? 아, 네, 어머님. 수민이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별일 없지? 요새 날씨가 쌀쌀해져서 감기 조심하라고 전화했어.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다음부터 전화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준호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냥 용건 없으면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준호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묘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제가 전화하면 항상 반갑게 받았는데 수민이는 왜 이럴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 뒤로는 메시지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명절 전 다시 한번 수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민아, 명절에 뭐 먹고 싶은 음식 있니? 내가 준비해 놓을게. 아, 특별히 없어요. 어머님 그냥 준호한테 물어보세요. 수민이는 무표정한 목소리로 준호에게 말씀하세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쿡 찔렸지만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참았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족 단톡방에서 큰며느리가 지난번 가족 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민이가 단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수민이가 왜 나갔지? 곧 큰며느리가 다시 수민이를 초대했는데 또다시 나가버렸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수민이를 단톡방에 초대하지 말아주세요. 왜? 무슨 일 있니? 시댁 단톡방에 있는 거를 수민이가 불편해해요. 단톡방이 뭐가 불편하니? 사진 몇 장 올리고 안부나 물어보는 건데. 그냥 저희끼리만 연락해요. 큰며느리와 딸도 우리가 불편하대요. 나는 말을 듣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준호야, 수민이가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있니? 내가 뭐 실수라도 했나? 아니에요. 엄마, 수민이는 그냥 그런 성격이에요. 시댁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불편해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준호는 늘 그렇게 아내를 감싸기만 했습니다. 제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의 태도에 더 서운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뭐 잘못했을까? 큰며느리는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작은 며느리는 왜 이럴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신경 쓰지 마. 아니, 큰며느리는 안 그러는데 사람마다 다른 거지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제가 뭐 실수를 했나? 너무 자주 연락했나? 큰며느리한테 하는 것처럼 했을 뿐인데 자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며느리한테 무언가 부담을 준 걸까요? 그러면서도 저는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나 결혼 1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수민이 생일에 작은 케이크와 과일 바구니를 보내려고 준비했던 날이었습니다. 준호야, 내일이 수민이 생일이잖아. 내가 케이크랑 과일 바구니 좀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아, 그게 왜? 뭐 문제 있어? 사실은 수민이가 그런 것도 부담스럽대요. 준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생일 선물도 부담스럽다고? 내가 무슨 큰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작은 케이크랑 과일인데. 어머니, 며느리 이해해주세요. 수민이가 좀 그런 게 불편하대요. 알았다. 그럼 안 보낼게. 저는 작은 정성조차 불편해하는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괜히 고집부리면 수민이와 준호 사이에 불화가 생길까 싶어 참았습니다. 수민이의 생일이 지나고 몇 주 후, 저는 설 명절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가족이 다 모여 식사라도 하자는 생각이 들어 준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호야, 설 전날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외식하면 어떨까?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고 싶네. 네. 설 전날요? 제가 수민이랑 얘기해 볼게요. 약 30분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민이가 참석하지 않겠대요. 왜? 무슨 일 있니? 그게 지난 추석에 식기세척기에 접시 몇 개 넣은 걸 일 시켰다고 기억하고 있어서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난 추석 때 식사 후 모두 같이 설거지하는 과정에서 수민이가 식기세척기에 접시 몇 개 넣은 것뿐인데 그걸 시어머니가 일을 시켰다고 생각한다니요. 아니, 그 애는 뭘 그런 걸로 일을 시켰다고 생각한다니? 이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예민할 수 있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저녁 딸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올케는 진짜 이상해. 대체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어. 엄마가 뭐 잘못했어?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올케는 시자로 시작하면 다 불편하고 싫은가 봐. 결혼은 왜 한 거야? 준호한테 얘기해봐. 아니야. 그러면 준호가 더 어려울 거야. 그냥 내가 좀 조심하면서 지내면 되겠지. 딸은 제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참기만 해? 크영수님은 그렇게 잘하는데 올케는 왜 그런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큰며느리와 차별되는 태도에 더욱 움츠러들었지만 그러면서도 혹시 수민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애써 말투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설날 당일 수민이는 끝내 오지 않고 준호만 혼자 잠깐 다녀갔습니다. 명절인데도 온 가족이 모이지 못하니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수민이는 어디 갔어요? 큰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게 핑계라는 걸 알았습니다. 준호는 처가에 들렀다가 잠깐 들러서 세배만 하고 바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서둘러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내가 수민이한테 뭐 잘못했을까? 당신이 뭐 잘못한 게 있겠어? 요즘 젊은 사람들 마음을 누가 알아? 남편의 위로가 오히려 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설 명절이 끝나고도 수민이는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간 수민이와 깊은 싸움조차 없었는데도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놓인 제 존재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해 추석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제 마음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 관계 유지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추석이 지나고 약 한 달 후였습니다. 그날은 동창회 모임이 있어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불을 켜자마자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며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고 나서 자녀들에게도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근처에 사는 준호가 생각났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두 수신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준호야, 제발 전화 좀 받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남편을 이송하는 동안에도 계속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신호가 오래 울리다가 겨우 받았습니다. 수민아, 나다. 준호 옆에 있으면 준호 좀 바꿔줄래? 급한 일이야. 네. 잠시만요. 잠시 후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왜 수민이한테 전화한 거예요? 제가 못 받았으면 메시지라도 남기시지. 아직 제 상황을 설명하기도 전에 준호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한 번 더 요동쳤습니다.
이놈아, 네 아빠가 쓰러졌어.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제 떨리는 목소리에 준호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네, 진짜요. 괜찮으세요? 어느 병원으로 가세요? 시립병원 구급차로 가고 있어. 지금 당장 갈게요. 전화를 끊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남편은 부정맥으로 인한 실신이었고 심장 모니터링과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뇌 쪽은 이상이 없었지만 최소 23일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심장 상태를 살펴보고 약물 조정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말에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준호와의 통화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큰아들과 딸에게도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고 큰일은 아니니 내일 방문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에게는 따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시니 오지 않아도 돼. 이제는 준호를 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위급 상황에서도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아내의 불편함이라니. 그런 아들의 모습이 생각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점심 무렵 준호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의식을 찾고 검사와 모니터링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어. 그냥 심장이 좀 불규칙하게 뛴다고 하더라. 약 조절하면 괜찮을 거래. 남편이 준호를 안심시켰습니다. 병실을 나오는 길에 준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제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가슴 속에 쌓였던 화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예민?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계신데 와이프 기분이 더 중요했다는 거니?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결혼했다고 부모 외면하라는 법 있니? 결혼 전에는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수민이는 혼자 자라서 자기 공간이 중요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난 너희들한테 뭐 잘못한 게 있니? 명절에 심부름 시키거나 시집살이 시킨 적 있어? 전화 한 통도 못할 만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수민이 성격이. 그래, 알겠다. 이제부터 내가 죽어도 수민이한테 연락하지 않을게.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 하세요. 그냥 조금만 조심스럽게요. 조심스럽게. 이미 1년 넘게 연락도 안 했는데 뭘 더 조심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할게. 앞으로 수민이한테 연락 안 할 테니 마음 편하게 지내.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히 수민이 입장에선 제 가족 전체가 아니라 저랑 결혼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에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이란 게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인가 싶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내가 시대에 뒤처진 생각을 했네. 이제 이해했으니까. 준호는 더 말하려다가 그만두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홀로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이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수민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제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연락도 못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남편은 3일간의 입원 끝에 퇴원했습니다. 부정맥 약을 처방받고 정기적으로 심장 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큰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며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연락은 뜸했습니다. 가끔 문자로 아버지 상태를 물어볼 뿐이었죠. 여보, 준호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지 그래?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바쁜가 보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엄마,
수민이가 임신했어요. 얼마나 기다려온 소식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소식을 들으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서글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이 소식을 직접 전화로 오지 않고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 것이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축하한다고 전해주렴. 몸 건강히 잘 지내라고.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임신 소식 이후에도 준호와 수미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출산까지 남은 몇 개월 동안 수미는 단톡방에서 나갔지만 준호는 가끔씩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라는 문자와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출산 소식 역시 준호의 문자 메시지로 전해 들었습니다. 엄마, 수민이가 오늘 아들을 낳았어요. 3.4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기쁨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저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축하한다. 수민이 고생 많았겠구나. 꼭 전해주렴. 준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거절당할까 두려워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지율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준호의 답장에 다음에라는 말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 다음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손주의 얼굴을 처음 본 건 태어난 지 3개월 후였습니다. 추석 명절에 준호가 아이를 데리고 잠시 들렀을 때였죠. 사진으로만 보던 손주를 실제로 안아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지율이 할머니가 정말 보고 싶었어. 아이는 천사처럼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눈치를 살피며 짧게 마주친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수미는 계속 시계를 보며 준호에게 눈짓을 했고 1시간도 채 머물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갓난아이를 둔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지만 할머니로서 손주와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딸 지혜가 이 상황을 알고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올케는 엄마가 되면 좀 변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네. 할머니가 손주 보는 것도 1시간이 한계라니 말도 안 돼요. 지혜야, 그만의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거지. 아니에요. 엄마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예의 문제예요. 딸의 말에 위로가 되면서도 더 서글퍼졌습니다. 저는 손주조차 조심스러운 존재로 다가오는 현실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도 줄고 집에는 그저 남편과 둘뿐인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점점 이런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눈치 보며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 여행이나 다녀올까요? 그래, 당신이 원한다면 좋지.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에서 벗어나 저희만의 시간을 보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저 자신을 챙기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딸 지혜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혹시 준호네 소식 들어? 지율이는 잘 크고 있니? 어제 단톡방에 준호가 지율이 기어다니는 영상 올렸잖아요. 안 보셨어요? 아, 그래? 못 봤네. 요즘 단톡방을 잘 안 봐서. 지율이 정말 귀여워요. 준호는 요즘 육아에 정신 없겠지. 그래. 잘 크고 있구나. 다행이네. 마음 한편으로는 손주가 보고 싶었지만 이제 그런 마음도 차츰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자식과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을 숨기며 살아가는 게 이젠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덧 지율이가 태어나고 1년 반이 흘러 만 2세가 되었습니다. 준호와 수미는 가끔 명절에만 인사차 들렀고 그마저도 급하게 다녀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편한 마음보다 차라리 평온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전에는 언제 무슨 실수를 할까 걱정했었는데 이젠 그런 걱정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요즘은 문자로만 연락하던 아들이었으니까요. 여보세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내지. 웬일이니? 전화를 다 하고. 제 목소리에 약간의 냉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지율이가 이제 만 2세가 되어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 수민이도 복직을 준비 중인데 아들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벌이를 하면 어린이집에서 너무 늦게까지 아이를 맡기기가 힘들더라고요. 응. 그렇지. 어린아이가 오래 있으면 힘들지. 제가 막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었는데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엄마가 가까이 계시니까 혹시 4시부터 7시까지 지율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엄마 아빠 기다리는 것보다 할머니랑 집에 있는 게 더 편할 거 아니에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난 2년간 손주를 제대로 볼 기회조차 주지 않던 아들 내외가 이제 와서 육아 도움이 필요하다며 연락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 수민이는 괜찮대? 네, 수민이가 나한테 애를 맡기는 거 괜찮다고 했냐고. 준호의 목소리가 약간 상기되었습니다. 수민이도 그랬으면 하니까 제가 전화드렸죠. 그 말에 내심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을 꺼리면서 애를 맡길 생각이 드나 싶었습니다. 그게 참 곤란하네. 네, 준호의 의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어찌 봐주지? 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이제 와서 육아가 필요하니까 찾는 거니? 아니 그게 그때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했잖니. 그렇게 되면 지율이 엄마랑 자꾸만 연락하게 될 거고 마주칠 거고 지율이 엄마가 너무 불편하지 않니? 괜찮대요.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괜찮대? 그러자 준호가 침묵했습니다. 나는 괜히 불편한 상황 만들기 싫다. 아들이 예전에 제게 했던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준호에게서 앓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며느리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지. 솔직히 그렇지 않니? 아니, 설마 아직까지 그때 일 마음에 담아두신 거예요? 담아놔야지. 당연히 내가 그렇게 여러 번 말했잖아. 며느리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서 잘 새겨둔 건데 뭐가 문제야? 연락도 하면 안 되는 사이에 애를 봐주니.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니, 나는 모르겠다. 우리가 서로의 봐주고 말고 할 사이도 아니잖니. 너희 애는 너희가 키워라. 제 말에 준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이만 끊을게. 앞으로 연락은 메시지로 해요. 아들의 당황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손주를 제가 돌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 한편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민이에게서 직접 전화가 온 것입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먼저 전화하지 않던 며느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예요. 수민의 목소리는 어색하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네, 어머님.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했니? 그게 지율이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준호 오빠가 어머님께 말씀드렸다고 하던데. 아, 내가 직접 말하고 싶었구나. 네, 어머님. 그때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요. 며느리의 말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맡길 때가 되니 그제서야 죄송하다는 수민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전화 한 통 먼저 한 적이 없던 며느리였으니 당연했습니다. 어머님, 그 얘기는 이미 끝난 일이야. 애는 못 봐준다. 그리고 용건 있으면 앞으로 준호 통해서 연락해라. 이렇게 직접 하지 말고. 제 차가운 목소리에 수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것이 제가 며느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누구였어?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수민이 왜 갑자기 전화를 했대? 아이 봐달라고. 그래. 좋은 일 아니야? 지율이도 보고. 난 싫어요.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것 같아서.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마음이야. 강요하진 않을게 잘했어. 이제 더 상처받을 일 없을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주를 돌볼 기회를 거절했다는 후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자존심을 지켰다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데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입맛대로만 하려는 아들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그러니 손주도 봐주고 싶은 마음이 도저히 들지 않았습니다. 종종 큰아들이나 딸이 아이를 맡길 때도 있었는데 준호의 부탁은 절대 들어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원망을 들을지 몰랐습니다. 전화 한 통에도 그렇게 화를 내는데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부모를 원망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작아지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그걸 선택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복직 6개월 후 예상치 못하게 준호와 수민이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텐데 이번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준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수민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래. 어서 와라, 지율이는. 오늘은 장모님이 봐주신대요. 거실에 앉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예의 없이 굴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전 정말 도움이 필요했어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민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측은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던 그 말, 난 지킨 것뿐이야. 이제 와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하구나. 제 말에 수민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준호도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제 옆에 앉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고 미숙했던 것 같아요. 시댁과의 관계가 부담스러워서 무작정 선을 그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왜 이제 와서 그걸 깨달았니? 지난 2년 넘게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제 질문에 수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라도 관계를 다시 쌓아가고 싶어요. 준호야, 관계는 그렇게 쉽게 다시 쌓아지는 게 아니야. 특히 너희가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아니에요. 엄마 그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수민이도 마음을 많이 열었고. 제가 손을 들어 준호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됐다, 너희 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내 마음의 준비도 필요해. 당장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릴 수는 없어. 네, 물론이죠. 저희도 그걸 이해해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는 이미 했단다 하지만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해.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사랑도 상처도 이제는 다 내려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시간을 두고 지켜볼래요. 진심인지 아닌지. 그래. 그게 좋겠네. 서두를 필요 없어. 며칠 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지율이 데리고 놀러 가도 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뵙고 싶대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와. 점심 먹고 가. 이제 저는 제 삶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서서히 제 페이스대로 회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진심을 확인하며 천천히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주말, 지율이가 집에 왔습니다. 이제 3살이 된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지율이 왔어요. 그 순간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수민에게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수민도 그걸 알았는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거실에 있을게요. 지율이랑 같이 편하게 계세요. 그날 오후 지율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신나게 놀았습니다. 준호와 수민은 가끔 웃음소리에 고개를 내밀었지만 주로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라. 문이 닫히고 남편과 저는 다시 조용한 집에 남겨졌습니다. 어떤 것 같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진심 같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말해주겠죠. 그래. 너무 서두르지 말고 마음대로 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준호와 수미는 정기적으로 지율이를 데리고 왔고 점점 대화도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수민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지율이 어린이집 하원 후에 일주일에 한두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야근이 있는 날만이라도. 과거에 제가 들었다면 바로 승낙했을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수민아, 솔직히 말할게. 아직은 그럴 준비가 안 됐어. 관계가 더 회복된 다음에 생각해보자. 네, 어머니, 억지로 부탁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괜찮아, 조급해하지 말자. 수민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스쳤지만 동시에 이해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그녀도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다. 누구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이윤숙으로서의 삶.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상처는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간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